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곧 행복한 신혼생활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30대 예비 신부 구독자입니다. 얼마 전 제 결혼식이 엎어진 것으로도 모자라서 저도 몰랐던 저희 가족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되어 정말 뒷목 잡고 넘어갈 일이다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30년간 모르고 살았던 출생의 비밀까지 알게 되니까 요즘은 제가 꼭 어디 막장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싱숭생숭한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나 싶네요. 와, 이 인형 엄청 예쁘다. 나도 이거 구경해봐도 돼? 아이씨,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이거 우리 아빠가 출장 갔다 와서 사다 주신 거거든? 넌 아빠도 없잖아. 우리 엄마가 아빠 없는 애들이랑은 어울리지 말라 그랬어. 저리 비켜. 아니야, 우리 아빠도 출장 가셨거든? 우리 아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100개는 더 가지고 오실 거거든? 네가 뭘 알아. 나도 아빠 있단 말이야. 아빠도 없는 주제에 순 개뻥이야. 엄마, 제가 아빠가 사준 인형 더러운 손으로 만졌어. 아유, 아무리 동네가 후졌다지만 왜 저런 애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그래. 얼른 들어와 밥 먹게. 제가 네 인형 뺏으려고 그랬어? 하여튼 너 없이 사는 것들 꼭 저렇게 남의 물건을 욕심내고 그런다니까. 예, 뭐가 갖고 싶으면 너도 가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남의 물건에 욕심내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저 뺏으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구경해봐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라고요. 안 그랬어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늘 울고 있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썼지만 늘 혼자였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유가 모두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가난했던 동네에서 살면서 애비 없는 애라는 소리를 서스름 없이 하는 무식한 어른들 틈에 있었고 아버지가 없다는 건 제가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서러운 일을 당할 때 막아줄 든든한 방패막이가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나빴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애들이 뭘 알겠어요. 집에서 어른들이 하는 소리 듣고 따라하는 거죠. 태어나서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물론 아버지 얼굴은 코빼기도 본 적이 없었지만 어디 멀리 외국으로 일하러 가셨다는 엄마 말만 철석같이 믿고 아니라고 나도 아버지 있다고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고 전 애들 사이에서 거짓말쟁이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따돌림 당하고 늘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했었죠. 얘는 또 왜 복달아나게 질질 짜면서 들어오고 그래?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또 명희 그놈의 기집애가 왜? 또 뭐 네 앞에서 잘난 척이라도 했어? 엄마, 나한테 거짓말한 거 맞지? 명희네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나 아빠 없는 거 맞다고. 그래서 대고 버르장머리도 없는 거라고. 엄마가 우리 아빠 외국으로 일하러 간 거라면서. 그럼 전화해봐. 전화해보라고. 뭐? 그 미친 옆에 내가 애한테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너 엄마 따라와. 그래도 제가 그나마 기가 팍 꺾이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가난하지만 드생걸룬 둘째가라며 서러웠던 저희 엄마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엄마가 멋있어 보이기보단 창피하기만 했었어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던 저희 엄만 딸이 어디 가서 한 소리 듣고 와서 눈물이라도 보였다 하면 제 손을 붙잡고 바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러 가셨고 전 그런 엄마 뒤에 숨어 쭈뼛거리 바빴었죠. 명희 엄마 좀 나와봐요. 애한테 애비 없는 애라니 그런 소리를 해요? 어른이 돼서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똑같이 애 키우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딸 자식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집에서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애가 자꾸 남의 물건 욕심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정교육 똑바로 시켰으면 내가 싫은 소리 할 일도 없었잖아. 이게 어디다 대고 야, 너 말 다 했어? 어디 감히 내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여자 말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그러는 명희 아빠는 뭐 얼마나 잘났는데 그렇게 잘나서 동네에서 안 건드리는 여자가 없냐?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앞으로 다시 생선 팔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야, 너 말 다 했어? 못 빼먹은 게 아주 그냥 엄마는 자식이랑 똑같네. 그래, 오냐, 어디 한번 해보자.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진짜 창피해 죽겠어. 제발 좀. 어디 가서 딸 기 안 죽게 하려고 먼저 큰 소리를 낸 엄마가 고맙기보단 무조건 큰 소리부터 내고 보는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럽기만 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고 우스운 모습이 되는 것도 너무나 싫고 쪽팔렸습니다. 한 번씩 그런 난리가 있고 나면 며칠 동안은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집에서 엄마랑 말도 안 하고 누워 있었어요. 대체 그놈의 아빠가 뭐라고 날 이렇게 서럽게 만드나 싶었죠. 평범한 부모 밑에서 사랑받는 딸로 자라는 평범한 애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금순아, 아직도 엄마한테 화 많이 났어? 근데 너 엄마 알지? 엄만 진짜 거짓말 안 해. 너희 아빠 정말 살아 계시고 일하느라 집에 못 돌아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 안 계신다 그런 소리에도 기죽지 말고 살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엄마 말 믿어줘야지.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진작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지, 대체 얼마나 멀리 일하러 가셨길래 전화 한 번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는지, 그 흔한 사진 한 장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었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엄마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꼼짝없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거짓말처럼 다시 나타나셨거든요. 한두 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목소리만 큰 엄마와의 사이는 더욱 서먹해지게 됐고, 평소 같으면 엄마가 일이 끝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갔을 텐데 엄마한테서 나는 비린내도 싫고 친구들한테 더 놀림받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쌩하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 집 앞엔 처음 보는 남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때쯤 해서 빈집털이 하는 도둑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모르게 경계를 하면서 다가갔죠. 여차하면 책가방으로 후려치려고 경찰서로 달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허름한 차림새의 남자가 절 딱 쳐다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선 절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누구세요? 저 아세요? 하고 되물었죠. 생판 모르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저를 알고 있었는지 네가 금순이냐 하고 울먹이며 다시 되묻더라고요. 누군데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싶었는데 저 멀리서 엄마가 생선 대야를 집어던지고 달려오더니 저희 집 앞에 서 있던 낯선 남자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금순이 아버지.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사지 멀쩡하게 돌아왔네.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난 당신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천지신명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금순아 뭐하고 있어? 얼른 인사 안 하고 아버지 집에 오셨는데 당신 집 나가 있는 동안에 금순이가 이렇게 컸어요. 내 우나님은 벌써 중학생인데 아이고. 두 분이선 감동적인 재회를 하셨지만 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저 낯설기만 했죠. 저도 항상 머릿속으로 꿈꿔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도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요. 하지만 제 앞에 10년여 만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상상 속의 모습과는 거리가 영 먼 느낌이었어요.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와서 멋진 기념품을 하나를 안고 있는 그런 화려한 모습이 아닌 어디서 뭘 하다 온지 당치에 가늠도 안 되는 허름한 행색에 다리까지 절뚝이고 얼굴엔 출처를 알 수 없는 상처까지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무섭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늘 나한테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지만 그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아니었거든요. 금순이 갓난아기 때 보고 정말 10년 만에 보는 거라 아버지가 많이 낯설지? 이제 하던 일 마치고 돌아온 거라 계속 옆에 있을 거니까 너도 얼른 익숙해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편하게 얘기해. 금순이 애가 아버지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금순아, 너도 아버지 생기니까 좋지? 아유, 그나저나 당신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금순아, 엄마랑 아버지랑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너 나가서 잠깐 여기 앞에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와. 두 분이선 감동적인 재회를 하셨고 제가 나가 있는 동안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10여 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라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엄마야 오랜만에 만나는 남편이 그저 반갑기만 했겠죠. 하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백마탄 왕자님처럼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잔뜩 손에 들고 돌아오실 거라 기대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버지는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엄마를 따라 시장에 나가 일을 도우셨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아버지를 마냥 창피하다고만 생각했고 가뜩이나 어색한 사이라 피해 다니기 바빴죠. 금순이 친구들이냐? 금순아, 어디가? 아빠가 용돈 줄게. 친구들이랑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얘들아, 이거 가져가서 먹어. 여기 시장에서 막 볶은 땅콩이야. 집에 가는 길에 한 주먹씩 까먹어라. 됐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는다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나한테 뭘 그렇게 잘 챙겨줬었다고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고 그러세요? 앞으로 길에서 다닐 때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뭐가 잘났다고 창피하게. 10년 만에 만난 딸이 누구보다 반가웠을 저희 아버지한테 전 참 싸가지 없고 모진 딸이었어요. 아직도 서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다 드러났던 아버지의 상처받은 표정이 기억이 나면 마음이 참 무거워지기만 하니까요. 애들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버지가 급하게 건넨 땅콩 한 봉지를 들고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하고 창피하게만 살아야 하나 속으로 한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꿈은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런 집에서 독립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간호사란 직업을 선택했던 이유도 별다른 것이 없었죠. 그냥 교대 근무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든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을 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럼 나 대학 안 보낼 거야? 다른 애들도 다 대학 가는데 땡볕을 내서라도 하나밖에 없는 딸 대학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깟 등록금이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거 가지고 쩔쩔매고 있어? 그까짓 돈 내가 나중에 간호사 돼서 갚으면 그만이잖아. 우리 집은 왜 맨날 그렇게 등록금 낼 돈도 없이 가난해야 되냐고. 시장에서 좌판 깔아 장사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인데 딸 하나 등록금 보낼 돈은 어디 넉넉하게 있겠어요. 저희 동네 애들이 오을에 그렇듯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적당한 직장에 취업이나 해서 나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다. 난 대학도 다닐 거고 대학 나와서 간호사도 하겠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정리하고 선포를 하니까 오히려 쩔쩔매는 건 엄마였어요. 대학 꼭 그거 나와야겠냐. 지금은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 돼서 살림이 좀 넉넉해지면 다시 다니면 안 되겠냐. 어쩔 줄 몰라 하고 미안해하면서도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포기가 안 돼서 엄마에게 엉엉 울면서 처음으로 떼를 썼어요. 아니요, 사실 처음도 아니었죠. 매번 그런 식으로 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도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했던 딸이었고 그렇게 울고불고 떼를 쓰면 간이든 쓸개든 뭐라도 빼줘서 딸이 원하는 걸 해주셨던 부모님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소원이 대학 가는 거라는데 들어줘야지. 금순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 대학 등록금은 아빠가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올 테니까. 그동안 애비 노릇 못했으니 금순이 대학이라도 보내줘야지. 아버진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울고 있는 절 놔두고 일어나서 어디론가 나가셨고 정말 거짓말처럼 다음날 제 대학 등록금을 어디선가 마련해가지고 오셨어요. 그 큰돈을 하루아침에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왔는지 믿기지가 않아서 엄만 설마 당신 뭐 나쁜 일이라도 한 거 아니냐, 어디서 고리대금 쓰고 빌려오기라도 한 거 아니냐 추궁을 했지만 아빠는 그저 나한테 빚지고 살던 사람한테 빚 받아온 것뿐이다 하는 알 수 없는 말만 하시고 더 이상 출처를 알 수 없는 등록금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무사히 등록금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전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간호학과를 무사히 졸업해서 간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부모님께선 저밖에 모르는 순회 보셨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도 오로지 제 생각뿐이셨죠. 정작 딸은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일부러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원서를 써서 왔는데도 부모님께선 혼자 살고 있는 딸이 혹시라도 밥이 입맛에 맞지 않아 굶기라도 할까봐 반찬을 바리바리 보자기에 싸가지고 올라오시곤 했습니다. 다들 저 같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만 그렇게 유독 못된 딸이었는지 싶어서요. 전 참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는 그 자리가 참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나만 바라보고 사는 부모님이 고마우면서도 싫었고요.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세상엔 좋은 것들 천지고 아직 부모님이 즐기지 못한 것들 천진데 왜 저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나만 바라보고 살까? 그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답답해서 계속 말들이 반대로 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원래 가족은 더 잘 알아서 더 무서운 법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소리를 하면 가슴이 후벼 파지는지 속이 상하는지 제일 잘 아니까 나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아군이라고나 할까요? 비수를 참 많이도 찔렀습니다. 먹지도 않는 반찬을 왜 맨날 이렇게 가지고 와? 누가 가지고 와달라고 했어? 일하고 힘드니까 그냥 제발 좀 쉬라고. 내가 여기서 잘 먹어도 훨씬 더 잘 먹어. 나 라면 좋아해. 여기서 이런 반찬 먹으면 뚜껑 열자마자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쳐다보고 눈치 주고 한다고. 오면서 주변도 안 둘러봐? 누가 이런 거 싸가지고 와. 금순아, 엄만 그냥 네가 하도 입 짧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밥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워낙 잔병치레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이거 순 밀가루 음식 이런 것만 먹으면 꼭 탈이 나는 거야. 냉장고 봐봐. 저번에 가져온 거 이거 손도 하나도 안 대고 그냥 놔두니까 다 상하지. 이거 새 걸로 다 넣어놓을 테니까 조금이라도 챙겨 먹어. 정작 두 분은 시장에서 일하시면서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날이 다반사인데 그놈의 딸이 한 끼 굶는 게 그게 뭐 큰 대수라고. 한 끼 굶으면 어디 큰일이라도 나고 쓰러지기라도 할 것처럼 챙기는 모습이 죄송스러워서 그랬던 건데 저는 또 괜히 투덜거리고 미운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론 내가 얼른 잘 돼서 두 분에게 효도해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 하루빨리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꿈이라고 하셨던 저희 부모님에게 항상 모자라고 모진 딸이었던 제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전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취업을 하게 됐고 월급을 받으면서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던 두 분에게 그래도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면서 나름대로 외동딸로서의 역할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특성상 같은 병원 내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면 누군가를 소개받더라도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번번이 파토가 나기 일쑤였죠. 나이가 조금씩 차면서 부모님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금순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야지. 주변 애들 보니까 연애도 잘만 하고 그러던데 너 어떻게 된 게 뭐가 그렇게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어? 그렇다고 집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엄마가 여기서 괜찮은 사람 알아볼까? 그 왜 엄마 친구 중에 선생님 한다는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아들이 너보다 6살인가 많다고 그러던데 아직까지 장가 안 갔다고. 됐어. 소개 무슨 소개야. 그런 총구석에서 사람 소개받아서 애 낳고 다시 거기로 내려가서 살라고? 만나도 난 우리 병원에서 만나던지 할 거야. 무슨 되도 않는 중멸 놔주겠다고? 내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게. 매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투덜거리기만 했지만 저도 속으로 내심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친구들은 하나 둘씩 청첩장을 내밀면서 일이 힘들긴 해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행복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전 이렇게 평생 시골에 계신 부모님 뒷바라지나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 죽으면 어떡하나 한 번씩 혼자 있을 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고 하나요? 그런 중에 저한테 정말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땐 정말 백마탄 왕자님 같았죠. 백만 아니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나타났으니까요. 금순아, 영어 선생님이 너 이거 음료수 전해주라고 하더라? 어제 밤샌 것 같아서 피곤해 보인다고.
둘이 요즘 많이 친해졌나 봐. 영어 선생님이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니? 아니야, 무슨. 그냥 요 며칠 당직 근무하면서 오며 가며 인사한 게 전부인데 내가 어지간히 피곤해 보이긴 보였나 보다. 나 같은 사람도 다 신경 써주고 여튼 나중에 보면 감사하다고 전해줘.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의 관계는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봤던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간호사를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고 쥐잡듯이 잡기 바빴고 제가 거쳐갔던 선생님들도 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달랐습니다. 원래도 병원에서 성격이 좋기로 유명했었는데 일 때문에 몇 번 마주치고 나니까 그런 소문이 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얼굴도 잘생겼지, 성격도 좋지, 환자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라 저 같은 일개 간호사한테도 피곤해 보인다면서 비타민 음료를 따로 챙겨줄 정도로 배려심도 깊고 센스도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병원 안에서 예비 신랑을 한 번이라도 안 좋아했던 간호사가 없을 정도라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뭐. 요상하게 절 잘 챙겨주는 느낌이라고는 생각했는데 그 뒤로 병원이 아닌 밖에서도 몇 번 밥을 먹고 하면서 예비 신랑에 대한 마음이 짝사랑이 아닌 쌍방임을 알게 됐죠. 병원 내에서 최고 인기남이었던 사람과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웃기더라고요. 겨우 연애일 뿐이었는데 매일같이 출근하기도 싫었던 그 힘들었던 병원이 예비 신랑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설레고 기다려지는 공간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순아, 너 영어 선생님이랑 만난다면서? 완전 대박이다. 야, 너 진짜 개 탄 거지, 개 탄 거야. 그러면 두 사람 결혼 언제 하는 거야? 아, 집에다가 얘기는 했어? 야, 선생님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씩 올리고 도장 콱 찍어야지. 안 그러면 저 잘난 사람 죽 써서 남 줄 일 있어? 부럽다, 부러워. 내 동기가 신데렐라 주인공이었다니. 신데렐라 무슨 신데렐라야? 결혼? 글쎄 아직 얘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하긴 해야지. 남들은 결혼 얘기만 들어도 입이 귀에 걸린다고 하는데 전 결혼 얘기만 나오면 어쩐지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고 괜히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예비 신랑은 너무나 마음에 들었지만 예비 신랑을 저희 집에 데리고 갔을 때 혹시라도 저희 집안 사정이나 이런 것들에 실망을 하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을 창피해했던 건 아니지만 워낙 병원 안에서도 금수저고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사귀기 전부터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니까 결혼은 아직 먼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평소에 절 예뻐하지 않았던 수간 의사 선생님이 저희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비 신랑 아버지가 지역 유지인데 점수 따려면 고생 꽤나 하겠더라 어쩌겠더라 말을 엉기까지 하니까 애써 태어난 척했던 저도 입이 꽤나 쓰더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말아라. 난 누가 뭐라고 하든 너랑 결혼할 거다. 옆에서 든든하게 잡아주는 예비 신랑이 있었기에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지만 제 투성이 신데렐라의 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를 잡아서 예비시댁에 제대로 인사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비신랑이 일을 쉬던 날 사건이 터진 거예요. 금순아, 누가 너 찾아왔는데? 빨리 좀 와봐. 너 영호쌤 부모님이랑 만나기로 약속했었어? 뭐? 야, 아니, 약속은 무슨 약속. 여태 한 번도 뵌 적도 없는데 무슨... 일 났네 이거. 지금 프론트에 와 계셔. 정금순이 누구냐고. 내가 대충 둘러대고 1층 커피숍으로 내려보냈으니까 사람들 더 몰리기 전에 얼른 내려가봐. 얼른. 아직까지 정식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적도 없는데 예비신랑의 부모님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다짜고짜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제 동기가 잘 둘러댄 덕분에 사람들이 더 몰려와 동물원 원숭이 꼴이 되기 전에 커피숍으로 두 분을 내려보냈고 저도 허겁지겁 두 분을 만나러 커피숍으로 내려갔고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딱 봐도 귀티가 나는 차림새에 꼬장꼬장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께선 그래도 앉으라며 인사를 해주셨지만 예비 시아버지께선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제 명찰만 훑어보곤 기가 차다는 듯이 허 하고 콧방귀만 끼셨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겠어요. 우리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하도 인사도 안 오고 소식이 없어서 무례한 건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먼저 찾아왔네요. 바쁜 거 아니면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하지 그래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가씨,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할게요. 무슨 꿍꿍이에요? 네? 무슨 꿍꿍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안 얘기 들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그쪽 집안 얘기 들었는데 부모님 시장에서 좌판 깔고 장사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분수에도 안 맞는 집안끼리 만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직도 결혼해서 신분 상승 해보려는 골빈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보, 말 조심해요. 여기 영업병원이에요. 아가씨, 이거 받아요. 10여 년 만에 콧배기도 안 비쳤던 아버지가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나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이기적으로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고 운명처럼 의사인 예비신랑을 만난 것까지 정말 내 인생의 꿈만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보다 제 눈앞에 도톰한 돈봉투가 놓이는 순간이 정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구나 싶더라고요. 드라마 여주인공들도 이렇게 비참한 기분이었을까요? 내 인생이 겨우 이렇게 돈봉투 하나로 결정될 수 있구나 싶어서 비참하기보단 당장이라도 이 봉투 안을 열어서 액수를 확인해보고 싶고 이 돈이면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당분간은 좌판을 안 깔고 고생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게 더 비참하더라고요. 남들은 사랑이랑 돈이랑 갈등을 하는 순간이 오면 망설임 없이 전 이런 돈 됐습니다. 영호 씨면 됐어요. 이런 멋진 대사를 날렸을 텐데 전 바로 그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당장 돈이 궁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지금 두 분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쪽팔리니까 당장 나가요. 당장! 영호, 너 오늘 쉬는 날이라면서. 얘, 네가 얘한테 연락했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디 여시같이? 망설이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쪽팔려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데 구세주처럼 예비신랑이 나타나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고 테이블 위에 올라간 돈봉투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고 욕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두 사람도 예비신랑이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하셨는지 당황한 눈치로 돈봉투를 급하게 가방에 챙겨 담아 자리를 뜨셨어요. 알고 보니 절 도와줬던 제 동기가 상황이 영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다 싶었는지 급하게 예비신랑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10분만 아니 5분만 더 늦게 도착했어도 저 그 돈 챙겨서 그대로 헤어졌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자괴감에 한참을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참 쪽팔리게 하더라고요. 그새 병동에 소문이 쫙 퍼져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한마디씩 얻는 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어서 안 들은 척 꾸역꾸역 일을 하다가 급하게 휴가를 쓰고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고 있는데 예비신랑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자기도 불쌍한 사람이라며 한 번만 봐달래요. 나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전부 다 갑자기 유학 간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나한테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오늘 보니까 알겠더라. 부모님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라고 돈 주고 종용한 거. 나 의사도 아버지 등살을 못 이겨서 한 거고 지금 매일같이 선보라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부모님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어. 나도 이제 숨 좀 쉬면서 살고 싶어. 당신은 끝까지 그 돈 안 받았잖아. 당신이 내 편 좀 들어주면 안 될까? 힘든 거 아는데 나 한 번만 도와주라. 당신이 조금만 더 늦게 왔었으면 나 그 돈 받았어. 당신도 알고 있지? 우리 부모님 시장에서 좌판 깔고 일하시는 거. 나 아직도 월급 받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생활비 붙여가면서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 돈 봉투 고민했어. 그래서 쪽팔려서 온 거야. 쪽팔려가지고.
자기 의견도 없이 부모님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평생 살아왔던 예비신랑의 사정도 이해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날 싫어하는 사람한테 평생을 예쁨 받기 위해 눈치 보고 손가락질 받긴 싫기도 하고 가뜩이나 말 옮기기 좋아하는 병원 사람들한테 소문은 다 퍼졌지 속이 상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못 헤어지겠다고 펑펑 우는 예비신랑을 보고 왜 사람들이 남자 때문에 눈깔이 헷가닥 뒤집혀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내가 진짜 드라마 여주인공도 아니고 저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비신랑한테 잠깐 마음 정리할 시간 좀 달라 그러고 짐 챙겨서 그대로 시골로 내려가 버렸어요. 솔직히 그때 심정으론 병원을 관둘 생각이었죠.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 잘하고 있다가 짐 싸들고 내려온 딸내미 보고 부모님은 깜짝 놀라시죠. 갑자기 집은 왜 내려왔어?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병원은 어쩌고? 이 짐은 또 뭐고? 일은 무슨 일 아무 일 없어. 그냥 잠깐 좀 쉬고 싶어서 내려온 거야.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부모님은 자식에 한해선 이상한 촉이라는 게 있나 봐요. 아무 일도 없다고 그냥 쉬고 싶어서 내려온 거라고 하고 등을 돌리고 자는 척 숨죽여 울고 있는데 알겠다고 불을 끄고 일을 나갔던 부모님이 30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제 등을 확 잡아 돌리더라고요. 덕분에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들키고 말았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엄마한테 말 못할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러기에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예비신랑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두 분 다 제 얘기를 듣고 나선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버진 속이 답답하신지 나가셔서 연신 담배만 태우시고 엄만 절 끌어안고 미안하다면서 같이 펑펑 우시고요. 네가 대체 뭐가 모자라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아. 됐어. 잘 내려왔어. 그 잘난 놈이랑 당장 헤어지고 병원이고 뭐고 당장 때려치워. 응? 네가 갈 데가 거기 하나밖에 없어. 정 먹고 살 데 없으면 여기 아예 내려와서 엄마 아빠 일이나 도우면 되지. 아이고 못 살아. 여태 혼자서 속을 얼마나 끓였을 거야 정말. 뭐 잘난 놈의 집구석이라고 남의 집 귀한 딸을 그렇게 무시해? 의사가 뭐 별거야? 별 재수없는 놈들이. 나까지 시장 일 하라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됐어. 그냥 며칠 좀 쉬러 온 거야. 여기서 며칠 쉬다가 올라가서 다른 병원 알아보던지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부모님에게 한바탕 어리광을 부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3일 시골에서 마음 정리하고 있는데 집으로 내려온 지 딱 4일 차 큰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표정의 부모님 앞에 예비신랑이 양손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당장 나가라고 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죠. 저 금순 씨 정말 사랑합니다. 의사 관두라면 관두겠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떻게든 설득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부족하셔서 금순 씨에게 상처 준 거 제가 살면서 갚아 나가겠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꼴랑 선물 쪼가리 들고 오면 용서해 줄 줄 알았나? 하여튼 냅다 돈봉투부터 내미는 자네 부모님이나 이렇게 선물부터 들고 오는 자네라 똑같은 집구석이구만. 용서해 줄 마음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게. 살면서 누구한테 모진 소리 한 번을 안 들어봤을 사람일 텐데 저희 부모님한테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꼼짝을 안 하는 예비신랑을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제가 먼저 예비신랑을 일으켜 세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당신 부모님 알면 어쩌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하니까 정말 다 포기할 생각으로 왔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되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라고 냅뒀더니만 그 다음 날부터 예비신랑은 그 깡촌의 숙소까지 잡아놓고 저희 부모님 마음을 얻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여기 트럭에 있는 배추 이쪽으로 다 내리면 될까요? 아이고 정씨 사위 될 사람이요? 어디 서울에서 온 것 같은데 배추나 제대로 나르겄어? 사위는 무슨 사위? 누가 네 아버님이야? 부모님이 새벽같이 시장으로 일을 하러 나가시면 예비신랑은 어디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넉살 좋게 부모님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정말 병원 일을 다 접고 왔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아버님 소리에 학을 떼고 사람을 짐작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도 말도 걸지 말라는 말에 입 꾹 다물고 묵묵히 일만 하는 예비신랑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집안이 차이 나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자 마음을 아예 다 접고 내려왔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너 그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해보지 그래. 아유 제가 어디 우리한테 점수 따고 싶어서 의사하던 놈이 병원 일 때려치우고 여기 내려왔겠어. 네 맘 돌려보자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어제도 혹시 너 나와볼까 싶어서 그냥 자판 다 접었는데 한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됐어. 안 될 사이는 안 될 사이인데 뭐 며칠 저러다 말겠지. 괜히 마음 줬다 나만 속상할까 봐. 어디서 묵는지는 알아? 몸이 안 좋아 보이던데 그러지 말고 내일 한번 가보지 그래. 내일은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어. 서울에서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당연히 몸살 나지. 마음도 안 좋을 텐데. 몸이 안 좋아 보였다는 얘기에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엄마의 말에 대답은 안 했는데 내일 괜한 데 힘 빼지 말고 그냥 다시 돌아가라고 이런 얘기라도 할까 싶어서 찾아가서 얼굴 보고 얘기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가 아침상을 다 차려놓고 저보고 꼭 싸들고 가라는 것처럼 죽까지 해놓고 먼저 시장에 나가셨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동안 만나왔던 정이 있는데 그래도 할도리는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죽을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때였어요. 워낙 시골이라 그런지 배차 시간이 길어서 아직 버스가 오려면 한참 남았던 시간이었죠. 한적한 차도 위로 시커먼 고급차 한 대가 휙 지나가더라고요. 워낙 고급차여서 눈에 확 띄었어요. 이 깡촌에 저런 차도 다 지나가네 하고 생각하다가 차가 참 눈에 익는 겁니다. 이상하게 쎄한 느낌 있잖아요. 세상에 저런 차가 한두 대가 아니라는 걸 잘 아는데 순식간에 지나간 그 차가 꼭 저한테 돈 봉투 내밀고 갔었던 예비 시아버지가 탔었던 그 차라는 불안한 예감이 확 들더라고요. 죽이고 먹고 내팽개치고 엄마가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경찰, 거기 경찰 좀 불러주세요.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자, 아줌마 일당 얼마야? 내가 당신들 오늘 일당 딱 2배씩 쳐서 줄 테니까 경찰이고 나발이고 부르기만 해. 어디서 이딴 냄새나는 시장 바닥에서 내 아들을... 엄마,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시장에 도착하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조그만 시장 입구를 고급 승용차로 딱 막아놓은 예비 시아버진 엄마가 깔아놓고 있는 좌판을 집어 던졌는지 바닥에 야채며 뭐며 놔뒹굴고 아주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눈에 살기가 얼마나 흉흉한지 같이 일하는 상인들도 누구 하나 신고할 엄두를 못 내고 있고 평소라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칠 엄마도 웅크리고 벌벌 떨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얼른 뛰어가서 엄마 앞을 막아섰고 예비 시부는 술 냄새를 풍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삿대질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마 공판장에 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디 이 시골 시장 바닥에서 좌판이나 깔고 근근히 먹고 사는 것들이 감히 내 의사 아들을 노려? 내 아들 어디다 숨겼어? 이 아녀나 네가 대답해봐. 내 아들 어디다 숨겼냐고? 누가 당신 아들을 숨겨요? 이게 지금 무슨 행패예요? 당장 경찰 불러서 콩밥 먹게 하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요. 사과하라고요. 뭐? 뭘 하라고? 아이고 진짜 기가 막혀서 정신이 나갔냐? 내가 왜 니네 같은 그지들한테 무릎을 꿇어? 경찰? 오냐 경찰 불러라 불러. 너네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내가 법 위에 있는 사람이야. 경찰 100트럭을 갖고 와도 경찰이 나한테 무릎 꿇고 빌빌 기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거 진짜 확... 저도 눈이 돌아가지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엄마가 뒤에서 뜯어 말리는데도 예비 시부한테 눈을 뒤집고 소리를 질렀고 독이 잔뜩 오른 예비 시부가 분을 참지 못하고 저한테 손을 번쩍 올리더라고요.
이대로 얻어맞으면 바닥에 쓰러지기밖에 더하겠냐 싶고 엄마가 맞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낫겠다 싶어서 눈을 질끈 감는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예비 시부가 바닥에 엎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무릎을 붙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아니 정씨가 세상에 뭔 힘이 있어서 저 장정을 한 손에 때려 눕혔대? 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거냐? 이게 진짜 확? 저희 아버지한테 한 대 제대로 얻어맞은 예비 시부가 분했는지 바닥에서 바로 일어나 저희 아버지한테 또 바로 덤벼들 자세를 취하자마자 저희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예비 시부를 바로 바닥에 때려 눕혔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입을 떡 벌릴 정도였다니까요. 뭐 임마? 남의 집 귀한 마누라랑 딸한테 손을 올렸으면 도망갈 각오는 해야지.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잠깐만! 아이고, 저놈 봐라, 저 아까야 하던 놈이 지 손모가지 도망갈 것 같으니까 좋은 댓말이 금방 튀어나오네. 경찰은 안 무서워도 지 몸 망가지는 건 무서운가 보지? 실컷 깽판을 치던 예비 시부를 저희 친정아빠가 한 손에 제압하자 지켜보던 시장 어르신들도 통쾌하다는 듯이 한마디씩 거들면서 침을 뱉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경찰에 부랴부랴 신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무섭지 않다는 말은 정말 사실이었는지 경찰차에 붙잡혀 갈 때까지 자기가 얼마나 빨리 풀려나는지 보라며 큰 소리를 떵떵거리더라고요. 저랑 엄마가 괜찮은지 확인한 아버지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고 뒤늦게 예비 신랑이 헬스케진 얼굴로 달려와 저희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듣고 망연자실한 얼굴로 대신 사죄를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끊을 수가 없는 법이야. 자네 정말 끊을 수 있겠는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끊을 수 없어도 저희 아버지가 제대로 된 죗값은 치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인 제가 아무리 대신 사죄를 드려도 어떻게 이걸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정작 이럴 때 옆에서 금순씨 지키지도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한 한심한 놈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친정아빠는 예비신랑과 한참 더 얘기를 하더니 다 같이 예비시부가 있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아까 실컷 두들겨 맞은 기억이 아직도 남았는지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움찔하더니 슬쩍 눈을 피하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피해자라니까요. 저기 저놈이 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지금 나를 여기다 둘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병원 가서 당장이라도 진단서 떼가지고 오면 아니 일단 내 변호사를 야 임마 넌 왜 그 인간들이랑 같이 와? 저놈이 내 아들놈인데 저놈이 의사입니다. 야 너 이리 와서 아버지 팔 좀 봐봐라. 아무래도 팔이 빠진 것 같으니까 당장 여기서 진단 좀 내려보란 말이야. 아이고 오셨습니까? 연락 받았습니다. 이런 곳에 계실 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라 위해서 힘써주신 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예비 시부가 팔을 붙잡고 예비 신랑을 부르는데 벼랑간 경찰서장이 뛰어나와 예비 시부의 머리통을 후려치고 저희 아버지에게 거수경례를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경찰서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선 경찰서장에게 거수경례로 화답을 해주셨고요. 뭐야, 저런 족보도 없는 놈이 무슨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써? 지랄들 하고 있네 아주. 입 조심하네. 어디 동네 양아치 같은 놈이. 가족분들은 모르시는가 봅니다. 아버님께서 지상대 북파공작원 출신으로 복무하셨던 특수요원 출신이십니다. 민간인 신분 복귀하시고 다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요. 예? 저희 아버지가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충격적인 얘기였죠. 그제서야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거짓말처럼 돌아온 아버지의 소식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상황을 보아하니 엄만 진작에 다 알고 계신 눈치였고요. 아버지께서도 제가 충격받을까봐 여태 얘기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서에서 차근차근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특수요원 출신이었고 북파공작원 부대에서 조장의 조교 역할까지 하셨었다면서요. 예비시부가 조금만 더 심기를 거슬렀으면 정말이지 요단강 건널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나라 위에 큰 공 세우신 분 부탁을 제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적법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시장통에서 자판 깔고 장사하던 놈이 특수요원이란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야, 내 변호사 불러. 변호사 부르라고! 족보도 근본도 없는 놈이라 열심히 저희 친정아빠 씹어대던 예비십은 달라진 경찰서의 분위기에 빠른 눈치로 자기 변호사를 찾기 바빴고 그렇게 딸까지 깜빡 속인 저희 아버지의 정체 덕분에 예비십은 정말 제대로 된 참교육을 당할 수 있게 됐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말이에요. 30년간 가족들이 혹시라도 위험에 처할까 싶어 딸에게만큼은 평범한 인생을 물려주고 싶어 비밀을 꽁꽁 숨겨왔다던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예비 신랑과의 관계는 저에게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지만 예비 시부가 제대로 죗값을 치르고 나면 나머지 숙제들도 차례대로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이 결혼 허락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인생의 큰 목표 중 하나였는데 그 꿈이 곧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니 요즘은 참 가슴이 설레요. 신랑과 전 서로 깊이 사랑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여 싸워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지만 저희의 결혼 준비가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도 드라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일들과 우연의 연속이었거든요. 전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아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진 못했어요. 부모님께선 제가 10살 무렵 이혼하셨고 이혼하기 전에도 사이가 그닥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신 분들이셨어요. 두 분은 선자리에서 만나 결혼하셨고 슬하에 저 하나만을 두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바깥일 때문에 바쁘셨고 어머니께서도 원래 바깥일을 하시던 분이었지만 결혼하시면서 일 그만두시고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외벌이로 가족들 먹여 살릴 만큼 돈을 잘 버는 편이시기도 했고 처음부터 집에서 본인을 내조할 수 있는 부인을 원하셨거든요. 선자리에서 내세우신 조건도 번듯한 집안 출신의 아이 잘 키우고 내조 잘할 수 있는 조신한 여자였다고 했어요. 저희 외조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시고 어머니도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오셨기에 그리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어도 아버지가 원하시던 조건을 어느 정도 부합했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이 마음에 드셨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안 풍경을 생각하면 언제나 정적만이 흘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두 분 다 말씀이 없으셨던 편이었고 저 또한 그런 집안 분위기 탓에 눈치를 보느라 항상 얌전히 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두 분 사이에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감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야 당연히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라 생각했기에 두 분이 그리 살가워 보이진 않았어도 속으로는 아니겠지 싶었지만 두 분은 처음부터 완벽히 서로의 조건만을 보고 시작한 사이였기에 애정보단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이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 아버지께서는 집에서 얌전히 본인을 보필하고 자식을 키워줄 조신한 부인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5살 배기였던 시절까지만 해도 그 이해관계는 별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 다정한 가족은 아니었어도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울타리는 먼저 깨뜨린 건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바깥일로 정신없이 바쁘셨고 늦은 밤이나 주말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은 차고 넘칠 만큼 벌어다 주셨지만 가족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제가 어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지, 요즘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반찬을 편식하고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께서는 식사 시간마다 아버지께 얘기를 먼저 거시기 시작했어요.
거창한 얘기는 아니었고 주로 내일 저녁 식사 반찬은 뭘로 할까요? 오늘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요즘은 바쁜 일 없으신가요? 같이 평범한 부부들이라면 일상적으로 주고받을 만한 대화였죠. 아마 그쯤부터 어머니께선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넓은 집에서 제대로 대화도 통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붙잡고 지내셨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 어머니께선 타고난 성품이 차분하고 내향적이셔서 유치원의 다른 어머니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고 특별히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분도 없으셨거든요. 당시 어머니께서 유일하게 사회적 교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고 어머니께선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한 발자국 다가가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싸늘하셨어요. 언제나 단답에 제대로 대답도 해주지 않았고 기계처럼 젓가락을 움직이다 식사가 끝나면 칼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잠자리에 드셨어요. 물론 하루 종일 밖에서 바쁘게 일하다 돌아오시는 분이었고 다음날 새벽부터 바깥일을 나가셔야 했으니 피곤하고 지칠만도 했죠. 그렇지만 항상 혼자 남아 식탁을 치우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생각하면 지독한 쓸쓸함이 아직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께서 선택하신 건 바로 불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불륜을 옹호하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어떤 심정으로 그런 짓을 택하셨는지 나름대로 이해해보려 애썼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신 아버지께선 바로 이혼을 하셨어요. 당시 전 겨우 10살 남짓한 꼬맹이였기에 그 누구도 제게 어머니의 불륜과 불륜남, 이혼 소송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얘기지만 어머니께서 바람이 난 남잔 다름 아닌 제가 다니던 영어학원의 교사였어요. 아버지께서 막대한 금액의 소송을 거셔서 둘 다 빈털터리가 됐다는 얘기를 어딘가에서 전해 들었지만 사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전 그 뒤로 어머니와 단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도 없고 어머니에 관한 소식을 아버지께 전해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이혼 이후 전 아버지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찾아와 해주셨고 집안 분위기는 어머니가 계실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더욱더 삭막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계처럼 딱딱하고 무뚝뚝하시던 아버지께선 이혼 후 완전히 냉혈한처럼 변해버리셨거든요. 제게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았고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사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제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일체 대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알아서 사라며 카드를 건네주시긴 했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 필요한 것이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선 제 졸업식이나 입학식, 생일 등 특별한 날을 한 번도 챙겨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 모든 과정은 얼굴도 몇 번 뵌 적 없는 할머니께서 처리해 주셨고 전 항상 쓸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척도 없었고 앞서 말했다시피 조부모님과도 그리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기에 전 정말 철이 일찍 들었죠. 좋게 말하면 철이 일찍 든 것이지 나쁘게 말하면 성격이 몹시 팍팍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점점 웃음을 잃어갔어요. 보통 사춘기 아이들은 길가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린다고 하잖아요. 전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었고 점점 남들에게 제 얘기하는 걸 꺼리게 됐죠. 누가 절 걱정해줘도 괜찮다 단답으로 일축하고 세상 모든 것이 시시하고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흥미로운 것이 생겼어요. 바로 조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버지께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여동생 한 분이 계셨는데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 미국에 정착하고 사시던 분이라 평소엔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한국으로 이사를 오셨고 우연한 기회로 식사 자리가 생겼는데 그날 전 난생 처음으로 돌이 막 지난 아이를 보게 됐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작은 아이가 손가락, 발가락을 꼬물꼬물 움직이고 입을 벌려 소리를 내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 많이 쳐다보자 해사하게 웃는 그 미소에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숱하게 아이들을 봐왔지만 실제로 아이를 눈앞에서 마주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일이었어요. 그날을 계기로 제 목표는 유치원 선생님이 됐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학교 성적이 꽤나 좋은 편이었기에 제가 원하던 대학에 유아교육과에 진학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대학 생활 내내 실습을 나가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만약 제게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어렸을 적 어머니처럼 언제나 무표정으로 지내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대학을 졸업한 전 규모가 제법 큰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유아교사로 일하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흔히 말하는 맘충이라고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그 단어를 사용하기 싫어도 정말 제 속을 박박 긁어대는 몇몇 학부모분들에겐 저도 모르게 맘충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유치원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가장 처음으로 맡았던 반은 데이지 반이었어요. 저희 유치원은 반마다 꽃 이름을 붙였는데 5살 아이들이 모여있는 반이었습니다.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운 5살이란 말이 정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2돌쯤부터 시작된 자아 형성이 5살쯤이 되면 거의 완성될 시기인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정말 자아가 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옷 하나하나, 반찬 하나하나 반드시 아이들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해야 하고 본인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바닥에 드러누워 울고불고 때를 쓰기 일쑤예요. 가정에서 내가 키우는 내 자식 한 명이 그래도 머리가 아픈 마당에 수십 명의 아이들을 한 번에 돌봐야 하는 유치원을 오죽하겠어요. 한 명이 떼를 쓰고 울면 덩달아 다른 아이들도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고 울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이를 잘 달래서 울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교사의 능력이죠. 3, 4살 배기 아이들은 대부분 발달 정도가 비슷하지만 5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마다 능력 발달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언어 능력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죠. 5살 정도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간단한 의사소통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언어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 대화를 하며 놀랄 정도로 기억력도 좋고 문맥 파악을 잘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밥 뭐 먹고 왔어 하는 간단한 질문을 한다고 치면 언어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 이 문장에서 오늘과 아침밥이라는 2가지 키워드를 아주 잘 캐치하고 2개의 연관성을 찾아내 문장 전체를 이해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 유치원에 오기 전에 먹은 아침밥과 반찬을 물어보는 질문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고지고대로 오늘 아침에 먹었던 반찬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김밥 싸줬어요. 된장국 먹고 왔어요. 빵 먹었어요. 등등. 그냥 된장국, 빵 이런 식으로 단어만 내뱉지 않고 문장도 제대로 표현할 줄 알고요. 그렇지만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이 질문에서 오늘 그리고 아침밥이라는 단어는 이해를 하지만 이 2개의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죠. 오늘이란 단어와 아침밥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이 질문이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언어 발달이 어린 아이들은 아침밥은 먹는 것, 난 먹는 것 중에 과자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을 따라 아무렇게나 대답을 해요. 때문에 간단한 의사소통을 제외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살펴보는 전 몇 마디 대화만 나눠봐도 이 아이가 언어 발달이 빠른 편이구나 느린 편이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아이마다 성장 속도가 제각기 다른 법이니 발달이 좀 느리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5살 정도가 되면 다른 아이들은 한글을 읽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기억 니은도 제대로 못해요 하시며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옆집 아무개는 36개월의 책을 줄줄 읽었네. 글짓기까지 하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못난 부모라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느린가 보다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아이들을 가르쳐본 유치원 교사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기억, 니은조차 읽을 줄 몰랐던 아이가 일주일 만에 단어 쓰고 말하는 경우도 여러 봤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2달 전까지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해 발달장애가 아닌가 싶었던 아이도 입학 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뚝딱 글을 깨치기도 하고요. 정말 아이별로 천차만별 달라지는 게 성장 속도예요.
자폐나 ADHD 같이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열린 태도로 아이들을 바라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말이 쉽지 본인 자식이 나이에 비해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어리숙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그럴수록 부모님은 집에서 아이에게 책 읽기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쟤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그런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로 인한 히스테리를 부리게 돼요. 이런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발달이 느린 거 아니냐,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차별 대우해서 아이가 이런 게 아니냐고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탓하고 비난하시곤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긴 하나 아동 교사로 어찌 보면 서비스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요청을 들어드리고 꾸준히 아이들을 저희에게 믿고 맡기실 수 있게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학부모들이 저희에게 아이의 교육과 관련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특별한 요청을 하신다면 대부분 들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최대한 조율하기 위해 애를 쓰죠. 이런 저희의 노력을 알아주시고 꾸준히 아이를 믿고 맡겨주시는 학부모님들께는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껴준다고 한들 저희의 모든 행동에 불만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꼭 계시기 마련이더라고요.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유치원에서 일을 한 지 3년여가 지났을 무렵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앞서 제가 5살 아이들이 모여있는 데이즈반을 맡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미운 5살들과 3년 가까이 부대끼고 살다 보니 이제 웬만한 일엔 눈 깜짝 안 하고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베테랑이 되어가던 차였습니다. 그 해에 우빈이라는 남자아이가 먼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6월경에 저희 유치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나이는 6살이었지만 6살 반이었던 튤립반에 공석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 데이지반의 학생이 됐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겠지만 남자아이들의 뇌발달은 보통 여자아이들의 뇌발달보다 1년 정도 느린 편이에요. 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비해 여자아이들이 언어도 빨리 깨우치고 뭐든 빨리빨리 하는 편이죠. 우빈인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1살 많긴 했지만 남자아이이기도 했고 상담 결과 원장님께서 우빈이가 발달이 조금 느린 편이라 데이즈반에 들어가도 충분히 잘 섞일 것 같다는 결론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빈이 어머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솔직히 그 여자에게 어머님 하면서 좋은 명칭을 사용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우빈이가 저희 유치원에 들어온 이후로 제가 그 여자에게 시달렸던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 여잔 본인 아들이 왜 아들보다 모자란 아이들 사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래고래 언성을 높였죠. 원장님과 제가 모자란 아이들이 아니라 나이가 1살 어린 것뿐이다. 지금 6살 반에 공석이 없기도 하고 가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도 느리고 이 나이 무렵의 1살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아무리 좋게 설명을 드려도 그 여자 귀엔 그저 본인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모자라서 열애됐다고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참 실랑이를 한 끝에 원장 선생님께서 결국 데이즈반이 그렇게 싫으시면 저희 유치원에선 댁 아드님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다. 튤립반엔 공석이 없고 그렇다고 댁의 아드님만 예외로 받아주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 입장이 곤란해진다 못을 박으셨죠. 끝까지 때를 쓰며 본인 말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었는지 그 여잔 좀 당황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쪽이 데이즈반 교사라고 했죠? 우리 우빈이 좀 특별히 신경 써서 봐주세요. 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게 말을 톡 쏘고는 특별히 봐준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예감이 안 좋았어요. 이 여자 만만치 않은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서 말했듯 각종 괴상한 부탁을 하거나 교사에게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시는 학부모들이 참 많아요. 몇 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아이가 변을 보고 아직 혼자서 뒤처리를 하지 못하니 엉덩이를 잘 닦고 로션까지 발라달라.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되니 선생님 몸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서 수업 시간 내내 영상을 녹화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 아이들 정서상 좋지 않으니 항상 목 끝까지 가리는 옷만 입고 출근해라.
심지어 저희 유치원은 출근 후 갈아입는 교사용 원복이 정해져 있는데도 출퇴근 시에 아이들을 마주칠 수도 있다며 제 옷차림에 간섭하시는 학부모도 있었어요. 근무 시간 외에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개인 SNS 프로필 사진에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니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라는 사람이 이런 차림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냐며 절 훈계하시던 분도 계셨거든요. 거짓말 같지만 정말 전부 사실입니다. 처음엔 그런 분들께 일일이 제 사정을 설명하고 그럴 수 없는 이유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세상에 상식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육 수준과 경제적 형편과 인성 수준은 완전 별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번듯한 집안에 떵떵거리며 잘 사는 집안 아이인데도 부모가 정말 상상 초월로 무개념인 경우도 많고 가난한 집 아이인데도 가정교육 잘 받고 자라 똑똑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높은 확률로 부모님들께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빈이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저희 데이즈반에 합류하게 된 우빈인 첫날부터 말썽이었습니다. 우빈인 언어 발달이나 행동 발달은 느렸어도 덩치가 꽤 큰 편이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20cm가량 차이가 날 정도여서 머리 하나가 위로 쑥 솟아있는 느낌이었죠. 보통 5살쯤 되면 아이들이 성 역할에 대해서 학습할 나이예요. 여자아이들은 공주놀이와 분홍색 옷, 물건에 푹 빠져있고 남자아이들은 항상 싸움놀이를 합니다. 이 시기에 남자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분홍색이 들어가 있는 옷을 주면 나 여자 아니야 하고 거부하곤 해요. 분홍색 옷을 꼭 여자들만 입는 건 아니라고 설명해줘도 고집불통입니다. 남자아이들은 하루 종일 총싸움, 칼싸움을 하며 놀고 친구보다 힘이 세고 강해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싸움놀이를 통해서 본인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본인이 놀이에서 졌을 경우엔 하루 종일 우울해 있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우빈이도 역시 다른 남자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싸움놀이에 관심이 많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빈인 다른 아이들에 비해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덩치가 컸는데 그러니 당연히 싸움놀이를 하는 족족 우빈이가 이기기 마련이었고 우빈인 싸움놀이에서 진 친구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우빈아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며 말리려 들자 제게 장난감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더니 결국 주먹으로 세게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팔뚝에 멍이 들 정도였고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아이를 제압하고 자리에 앉혔어요. 이런 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우빈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을 때려선 안 된다 설명해줬지만 아이는 도통 제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빈이가 제게만 폭력성을 보인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5살 배기 아이가 상대를 가려가며 손을 휘두르진 않죠. 당연히 같은 반 친구에게도 틈만 나면 손을 올렸고 덕분에 저희 데이즈반은 하루가 다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 최선을 다해 우빈이를 돌봐주고 문제가 없도록 만들려 했었지만 저 혼자 열댓 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하루 종일 우빈이 옆에 붙어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써줄 수는 없었습니다. 보통 아이가 이렇게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엔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가정에서 특별히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우빈이 같은 경우는 어머님께 연락드리기가 좀 꺼려졌어요. 이미 전적이 있기도 했고 이 얘기를 꺼내봤자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면서 바로 화를 낼게 뻔해 보였거든요. 아이의 폭력성은 담당 교사가 노력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고쳐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의 협조가 중요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참 머리가 아팠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도 우빈이의 폭력성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함께 고민을 해본 결과 일단은 학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우빈이 정도의 폭력성이면 가정에서도 이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았고 아무리 저희끼리 고민해봤자 답이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우빈이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고 반응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른 애들을 때린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애가 먼저 우리 아들 괴롭힌 거 아니에요? 애들끼리 싸우는 동안 교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차분히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여러 번 발생했고 최선을 다해 우빈이를 이끌어주려고 했지만 쉽지 않다. 이 시기 남자아이들에게 폭력성이 발생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켜주셔야 한다.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역시 그 여잔 제 얘기를 듣는 건지 마는 건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화를 내다가 갑자기 저희 유치원을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들 아동학대로 다 고소할 거야. 콩밥 먹게 해줄 거라고. 알겠어? 진정하시라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그 여잔 정말로 저희 유치원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어요.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고소였지만 아동학대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경찰 쪽에서 조사를 나오게 됐죠. 그 과정에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고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 유치원이라면 학부모로서 그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아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고 저희 유치원은 그 소문 덕에 원생을 많이 잃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가 정신병자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멀쩡히 회사까지 다니고 있는 그것도 대기업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비상식적인 인간이 멀쩡한 척 다른 사람들과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 여자에게 유일하게 고마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 여자가 저희 유치원을 고소한 덕에 제가 지금의 신랑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예비 신랑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예요. 사건은 아동학대에 관련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조사가 금세 마무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안면 트고 사이가 가까워진 저와 신랑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었단 말이지만 신랑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유치원 선생님처럼 다정하고 친절한 여자가 이상형이었다니요. 아무튼 전 당시에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조사를 받느라 이리저리 치이고 스트레스가 심해 신랑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모든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신랑 쪽에서 먼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사이가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신랑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듣게 됐는데 신랑도 저와 마찬가지로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검사라는 번듯한 직장에 사교성 좋고 화려한 언변까지 갖춘 사람이었기에 누가 봐도 화목하고 넉넉한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어렸을 적부터 줄곧 어려운 형편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신랑의 부모님께서도 신랑이 어렸을 적 이혼하셨고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와는 다르게 신랑은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일용직을 전전하시며 신랑을 먹여 키우셨다고 해요. 일일 급식소 도우미, 김치 공장, 설거지, 각종 청소 관련 부업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몸이 많이 상하셨대요. 젊은 시절부터 각종 지병과 성인병으로 크게 고생하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어렸을 적부터 영민하고 똘똘한 아들이었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신랑에게 거는 기대가 크셨다고 합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본인 입에 넣는 걸 줄여가며 허리띠를 졸라매 신랑 뒷바라지를 하셨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도 결국 하나뿐인 아들을 번듯한 검사로 만들어내셨어요. 물론 신랑이 검사가 된 건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크긴 했지만 신랑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신 어머니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만큼 신랑의 어머니께선 외동아들인 신랑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본인 인생을 통째로 바쳐 만들어낸 완벽한 결과물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선 남들이 보면 조금 아니 왜 저리 유난이냐 할 정도로 아들의 일이라면 본인 일이라도 되는 양 매사에 발벗고 나서셨고 신랑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랑 또한 본인의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보다 조금 유별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제게 미리 언지를 주기도 했고요. 우리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혼자서 날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그만큼 나한테 애착도 크신 분이고 평생을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이니까 자식 사랑이 조금 유별나시긴 해. 그래도 우리 어머니 절대 나쁜 분은 아니야. 아마 너랑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야.
신랑의 말을 듣고 조금 걱정이 되긴 했죠. 물론 유치원 교사 생활을 오래 하며 각종 어머니들 상대법엔 이골이 날 지경이었지만 상대가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아니라 결혼할 사람의 부모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게다가 신랑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유별난 어머니라니 뵌 적은 없었지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나 텔레비전 같은 곳에서 본 각종 고부 갈등들도 생각나고 만약 신랑의 어머니께서 그런 못된 시어머니시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민도 많았어요. 신랑의 평소 성격을 미루어 봤을 때 중간다리 역할을 잘하긴 할 것 같았지만 뭐든 겪어보기 전엔 모르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겠구나 싶긴 했습니다. 신랑 어머니도 문제였지만 저희 아버지도 문제인 건 마찬가지였어요. 전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아버지와 연락을 거의 주고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신랑과의 교제 사실도 물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려가면 어떤 반응이실지 도무지 상상해 가질 않았습니다. 신랑은 제 어두운 가정사를 다 알고 있었기에 굳이 제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소개시켜 주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 약속을 잡았고 아버지께선 예상했던 대로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어쩌다 만나게 됐는지 등등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결혼할 사람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는 제 말에 그저 알겠다 답만 보내오셨습니다. 약속 날짜가 잡히자 신랑은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왔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식사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등 기본적인 질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젊었을 적에 검사였어.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고. 실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젊은 시절 열정이 넘치는 검사셨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을 맡아 조사하고 범죄자들과 싸우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이셨죠. 덕분에 가정이 소홀해져서 이혼이라는 결과를 맞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신랑과의 결혼이 처음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다정한 사람이라 아버지와는 다르게 가정적인 남편이 될 것 같긴 했지만 직업 특성이라는 걸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잖아요. 연애 시절부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조사하느라 많이 바빠 보이기도 했고요. 아버지께서 본인과 같은 검사 출신이란 얘기에 신랑은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서 용케도 검사인 본인과 결혼할 생각을 했다며 그렇게 자기가 좋냐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티는 안 냈지만 걱정 많이 됐었어. 얘기만 들어도 워낙 무뚝뚝하고 근엄하실 분일 것 같아서. 그래도 같은 법조인이시라니까 나랑 통하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장인어른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그렇게 약속 날이 됐고 저와 신랑은 한껏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인 한정식 식당으로 향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고 만에 하나 아버지께서 신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식당에 도착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닫이 문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안으로 들어서시는 순간 신랑이 너무나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보니 저희 예비 신랑과 아버지께서는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남편이 햇병아리 검사였던 시절 같은 부서 선배였던 아버지께서 남편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신랑은 저희 아버지를 은사처럼 여기고 모셨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직업을 옮기신 후로 연락이 뜸해져서 최근엔 소식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일 그만두셨다는 얘긴 전에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진작 연락드리고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어렸을 적부터 제겐 그렇게 무뚝뚝하고 남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냉정하셨던 분이 일터에선 신임받는 선배였다니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신랑 말고도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검사들이 전부 아버지를 존경하고 잘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좁다더니 참 이런 인연이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자리는 즐거웠고 큰 문제 없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됐죠. 신랑은 본인이 초보 검사였던 시절 아버지께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며 다시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 쪽은 잘 해결됐고 남은 건 신랑의 어머니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랑 어머니께선 신랑에게 좀 유난이신 분이셨어요. 신랑은 괜찮을 거라 말했지만 사실 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신랑과 한창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전 스토킹 비슷한 걸 당하고 있었어요. 첫 시작은 유치원으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웬 여자가 절 찾는 전화가 왔다기에 부름을 받고 전화를 받아보면 수화기 너머에선 아무 대답이 없었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원장 선생님께서 누군진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장난 전화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깨름직했던 건 전화를 걸어온 여자가 정확히 제 이름을 말하며 절 찾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유치원에서 절 찾는 전화는 오지 않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개인 SNS에 올린 게시물에 익명으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주로 제가 외모가 딱 봐도 싸 보이네, 성형했네, 남자 꼬시고 다니겠네 등등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음담패설들과 욕설이었고 보이는 족족 삭제하긴 했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특히 예비신랑과 함께 찍어 올린 사진엔 남자가 너무 아깝네, 헤어져라 등등 저희 둘 사이를 저주하며 신랑을 칭찬하는 내용의 댓글이 길게 달렸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제게 개인 메시지로 제 집 주소 등과 인적사항 등을 보내면서 당장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죽여버리겠다느니 도를 넘은 협박을 보내왔고 그 메시지를 보고 너무 겁이 났던 전 모든 사실을 신랑에게 털어놨죠. 솔직히 말해서 그전까진 혹시 절 괴롭히는 사람이 신랑의 어머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신랑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만한 사람, 게다가 제 신상 정보를 그렇게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은 시어머니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설마 아닌 신랑 어머니께서 제게 죽여버리겠다느니 하는 도를 넘은 협박을 해오실 것 같진 않았어요. 얘기를 모두 전해들은 신랑은 몹시 놀라더니 짚히는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내 전 애인일 거야. 그 여자 정신적으로 좀 아픈 사람이었거든. 한동안 잠잠하길래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신랑에겐 절 만나기 전에 잠깐 사귀었던 전 애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신랑 어머니 지인 소개로 만난 사이였는데 처음엔 번듯한 집안에 멀쩡한 직업을 가진 데다가 생긴 것도 예쁘장해서 별 문제 없이 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랑에게 과하게 집착하기 시작하더니 완전 의부증처럼 변했다고 했어요. 신랑이 어딜 가든지 일거수일투족을 그 여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일하는 중에도 10분 내로 연락에 답장하지 않으면 부재중 전화를 100통씩 해놓고 공격적인 일이라도 다른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그 여잔 누구냐, 바람난 거 아니냐, 미친 사람처럼 캐묻고 따지고 들고 게다가 신랑은 검사라는 직업 특성상 연락 텀이 일정치 못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 신분을 속이고 사람을 만나야 할 일도 생기는데 그 여잔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견디다 못한 신랑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기가 힘들다. 아무리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라도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다. 다 큰 성인이고 서로 사회생활도 할 만큼 해본 사람들끼리 왜 이러는 거냐 경고를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했어요. 결국 신랑이 헤어지자 이별을 선언하자 그 여자는 이성을 잃고 흉기까지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크게 다칠 뻔한 남편은 고소까지 생각했었지만 그 여자와 더 엮이고 싶지 않아 그냥 이를 조용히 묻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한동안 끈질기게 집 앞까지 찾아오질 않나 전화나 메시지를 끊임없이 걸어대는 통에 결국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네 이름이랑 직장을 알아냈는지 모르겠네. 아니다. 그 여잔 그러고도 남지. 검사를 스토킹하는 여잔데 내가 한번 제대로 알아볼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 말해줘. 솔직히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자 좀 겁이 났어요. 정신 이상자라니 언제 어떻게 제 집에 찾아와 신랑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동안은 댓글을 남긴 사람이 신랑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뜻 얘기를 꺼내지 못했었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신랑에게 당장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 집 주소를 다 알고 있는 여자에게 살해 협박까지 받은 마당에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지내기도 어려웠고요. 하루빨리 신랑과 결혼해서 살림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스토킹 문제도 있었지만 애초에 시어머니께서 절 그닥 달가워하시는 느낌은 아니었기에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신랑은 잔뜩 긴장해 손까지 덜덜 떠는 저에게 괜찮을 거라며 어머니께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막상 절 만나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다. 긍정의 말을 건넸지만 걱정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섰고 시어머니께선 무려 현관 바로 앞까지 나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절 보자마자 냅다 빽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꼬신 그년이냐? 이년이 어디서 감히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그것도 애인 있는 남자를 꼬셔. 그래놓고 어딜 뻔뻔하게 인사까지 하러 와? 절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때의 당혹스러움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면전에 대고 2년 전엔 욕을 하시질 않나. 게다가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애인이 있는 남자를 꼬셨다뇨. 순간 어안이 벙벙해 말문이 막혔고 그건 신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애인 있는 남자를 꼬셨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가만히 있어. 어디 여자가궁에서 이런 꽃뱀 같은 년한테? 시어머니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현관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집어 드셨어요. 금방이라도 절 두들겨 패실 듯한 기세에 신랑이 혼비백산한 얼굴로 빗자루를 빼서 들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땡땡땡 검사님 아시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제 은사님이요. 이 사람 그분 딸이에요. 신랑의 입에서 나온 말에 시어머니께선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너무나 놀란 표정이 되셨어요. 얘가 그분 따님이라고 하며 몇 번이고 되물으시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몹시 당황스러워 보이시더라고요. 신랑은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며 일단 진정 좀 하고 앉아서 얘기하자며 시어머니를 이끌고 탁자를 향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신랑이 전 여자친구라던 그 스토커 여자와 신랑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네, 다름 아닌 시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죠. 시어머니께선 전 여자친구를 몹시 좋게 보셨다고 해요. 조건만 따지자면 여러모로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었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데다가 시어머니께 싹싹하게 굴고 부침성도 좋아 시어머니께선 그 여자와 가까이 지내셨다고 해요. 신랑 없이 둘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처럼 쇼핑을 다니기도 하고요. 시어머니께선 당연히 신랑이 그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신랑 또한 시어머니께서 그 여자를 예뻐하셨고 사이가 꽤나 가까웠던 걸 알고 있었던 데다 무엇보다 시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기에 그 여자가 신랑에게 집착했던 사실이나 정신 이상자처럼 굴었던 사실을 굳이 얘기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선 그저 성격 차이 같은 흔한 이유로 헤어졌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시어머니께선 그 여자의 스토킹 행각이나 정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후 신랑은 저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신랑의 SNS를 통해 저의 존재를 알게 된 그 여잔 뻔뻔하게도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던 거예요. 실은 본인과 신랑이 헤어진 이유는 제가 신랑을 꼬여냈기 때문이고 신랑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팔자 고쳐보려고 검사를 꼬신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살살 거짓말을 하면서요. 평소 그 여자를 좋게 생각하고 계셨고 둘이 헤어진 걸 내심 아쉬워하셨던 시어머니께선 그 여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 생각에 전 뻔뻔하게도 애인 있는 남자를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꼬리쳐서 뺏은 천하의 못된 년이었으니 반응이 좋게 나올 리가 만무했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랑은 기겁하며 사실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갈수록 집착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 헤어졌던 것이다. 완전히 정신병자가 따로 없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헤어져 놓고 어머니한테까지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는 그 여자가 아니라 저였다며 제 SNS 게시물에 달린 비정상적인 댓글을 보여주고 그동안 제가 당했던 피해자들에 대해 시어머니께 설명드렸어요. 처음엔 저와 남편 말을 도무지 믿기 힘들어하시던 시어머니께서도 SNS 댓글을 보여드리고 저희 아버지 얘기까지 드리며 설명을 하니까 결국엔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남편이 초보 검사였던 시절 아버지께 도움을 받았던 얘기를 시어머니께도 많이 했었대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며 하도 자주 얘기를 했던 탓에 시어머니께서도 아버지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가정에 소홀해서 줄곧 원망스럽기만 하던 아버지였는데 막상 제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할 때 도움이 되다니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냐며 몹시 신기해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전 서로 가지고 있던 오해 아닌 오해를 무사히 풀게 됐고 시어머니께선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함부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 제게 먼저 사과를 해오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께 아니다,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 충분히 그러실 만한 상황이었다, 저 같아도 착각할 만했다,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화기애애하게 자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로도 그 여자는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시어머니께 또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때마침 옆에 있던 신랑이 그 전화를 받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문 퍼뜨리고 연락하거나 귀찮게 굴면 정말 감방에 쳐넣겠다고 호통을 쳤다고 해요. 그 호통이 제대로 먹혀들었던 건지 아니면 더는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 생각한 건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별일 없이 잠잠합니다.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마냥 편하진 않아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이니 혹시 홧김에 무슨 일을 저지르기라도 할까 걱정도 되고요. 신랑도 이런 제 마음을 알고 매일같이 본인 차로 절 출퇴근 시켜주고 있어요.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신랑이 항상 제 곁에 있으니 든든한 마음이 큽니다. 이제 2달 뒤면 결혼식인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싶습니다. 채널에 올라오는 다른 고부 갈등들에 비하면 제 사연은 나름대로 순한 맛이긴 하지만 태어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빗자루로 얻어맞을 뻔한 적은 처음이라 저한텐 꽤 충격이 큰 사건이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와선 모두 잘 해결된 일이고 첫 만남에서 제게 인연전연하며 소리를 지르셨던 시어머니께선 지난 걱정들이 무색하게도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셔서 절 몹시 예뻐해 주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인 만큼 장가 보내기가 참 아쉬울 텐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어머님 아들을 뺏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만큼 제가 친딸처럼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앞으로 저희 가족의 앞날에 문제 없이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